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호우 피해 지역 13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북 예천 수색 작업에 투입된 장병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 연결의 속보 알아보고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와는 오송 지하차도 관련 수사 진행 상황 정리합니다. 네, 밤샘 경론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의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해병대원 실종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가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대원을 찾고 있습니다. 민간인 실종자 1명도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북 지역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건우 기자. 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병대원이 실종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내성천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싸여 실종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동료들과 대열을 맞춰서 수색하다가 갑자기 강바닥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해병대는 즉각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대원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제 뒤로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실종자가 떠내려올지 모를 강 상류 방향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트와 드론, 헬기 등 장비도 계속해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 대원은 해병대 1사단 소속의 20살 일병으로 어제부터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해병대는 사고가 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물에 휩쓸려간 실종자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빠른 유속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기는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가 많았고 상류에 있는 영주댐도 물을 방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살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수륙 양용 장갑차도 투입하려다가 하천 유속 때문에 철수할 정도였는데요. 실종된 해병대원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온 실종 장병의 가족들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색에 투입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가족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살이 이렇게 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당신 자식 같은 걸 이게 책임지겠어요 이렇게? 우선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에서 물 방류를 중단하고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로 이 해병대원들이 상류 쪽을 바라보면서 동료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민간인 실종자도 1명 추가로 발견됐죠. 그렇습니다. 소방은 해병대원 사고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민간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쯤 예천 동송리 인근 하천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예천군 음산리 일대에서 차로 대피하다가 유실된 도로를 미처 보지 못하고 물에 휩쓸린 부부 중 1명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경북 북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이후 계속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중장비가 동원돼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피해도 빠르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40채가 넘는 주택이 전파됐고 일부가 부서지거나 침수된 집을 합치면 240채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농지 2,8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0만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당장 비 예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또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 때문에 수색과 복구에 여러모로 차질을 빚은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미호천교 임시 하천 제방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은 내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미호천교 임시 하천 제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미호천교에 지어졌던 임시 하천제방의 높이가 적절했는지 또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천제방은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방이 하천 범람 수위에 맞는 기준보다 낮게 지어져 이번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과 높이 같은 기초조사에 이어 제방이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여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제방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임시제방을 최대한 문제없이 지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방을 헐면서 만든 임시제방이 부실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침수 사고였는데 지하차도 현장 합동감식은 내일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도로건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감식을 위해 오늘 지하차도 현장에선 종일 흙더미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른 속도 등을 확인해서 배수 펌프와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미호강 제방에 대해서도 3차원 스캔으로 현장을 재구성하기 위해 지난 17일에 이어 한 번 더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운전자와 승객까지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나온 747번 버스가 기존 노선이 아닌 지하차도로 우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 중입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침수 대비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해 놓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YTN이 확보한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빗물과 토사가 빨려 들어가는데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쯤 홍수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침수 피해 신고가 사고 1시간 반 전부터 들어온 거로 파악돼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네, 집중호우 여파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은 지 벌써 엿새째이기도 합니다. 코레일은 시설물 정밀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부터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노선들을 정상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철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가 오늘 새벽 1시를 기점으로 해제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 시설물 점검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어제 발생한 비탈 유실과 선로 토사 유입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시설물 정밀 점검과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운행이 중단됐던 KTX 일반선 구간과 일반 열차 운행을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고 KTX도 노선이 단축 운행되거나 길게는 30분가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KTX는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이 지난 17일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는 구포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부산 경부선 구간과 창원 중앙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진주, 경전선 구간 등이 추가로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고속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로가 오래돼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구간들입니다. 대부분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 피해가 컸던 영동선과 충북선은 복구 작업에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RT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경부선은 중단 없이 운행 중이고 호남선은 광주 송정부터 목포 구간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열차 8편이 30분 이내로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화물 수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진역 현장을 방문해 화물 운송 피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곳은 경북 영주를 거쳐 강릉으로 가는 영동선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긴 곳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영동선 선로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진 최소 2달이 예상되는 만큼 육로로 대체 운송을 하거나 우회 노선을 발굴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송이 시급한 품목은 육로로 전환해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비로 피해를 본 13개 자치단체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포함이 됐고 나머지 지역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충북 청주, 또 경북 예천 포함해서 어떤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모두 13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구 단위에선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그리고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년 집중호우 때와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빠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선지조사를 거쳐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됩니다. 보통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진 뒤에 조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시켜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최소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예외가 되고요.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피해 산정 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이 돼서 해당 피해를 본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주말부터 다시 시작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면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지금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한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피해 계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다시 몰려올 극강의 호우에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태세와 협조 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대피 안내나 명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위험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 체계는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좀 더 밀착한 그러한 재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답도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생계, 의료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특별재난구역 장애인에겐 월 2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폭우로 생기위기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 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할 시군구에서 재난피해를 확인하면 신고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재배지 3만 3천 헥타르가 피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4배 수준입니다. 충남 논산과 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 원예작물 피해가 커서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상추와 멜론 등의 공급이 줄어 전달보다 3배 정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이어졌는데 79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이나 대체 소비가 가능한 품목의 출하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 또 강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폭우가 끝나자 바로 폭염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오늘 경기도 양평군 기온이 35.6도, 서울은 공식 기록으로 32.3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어진 비로 습도가 무척 높아져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2, 3도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땡볕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져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폭염 뒤에 주말부터 다시 또 장맛비 예보로 이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 사흘 정도 잠시 주춤하는 겁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쯤에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충청과 남부가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 휴일까지 강한 비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에도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어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전망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우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장마 전선이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서 늦게 시작한 장마가 늦게 끝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수도권에는 올 여름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취약 시간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벼락과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비. 피해가 우려될 정도의 호우로 변해가자 경고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리면서 저희 동네에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침수가 우려된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올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 중인 극한호우 재난 문자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는 경우 수도권 읍면동에 발송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기간 수도권 이외 77개 지역에서도 발송 조건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 이후에도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큽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재난 문자 전국 확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자를 당장 확대하기에는 기상청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국 9곳 지방청에서 재난 문자 발송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련된 예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시간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난 문자를 최대한 빨리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신속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해 대책 등 해법을 두고선 입장차가 뚜렷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치권 일정은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 방문에 집중됐죠? 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서울에 있는 빗물 저수조인 신월 빗물 저류 배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국내 최초 대심도 빗물 터널로 침수 예방 효과가 큰 곳인데요. 김 대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대비가 전국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복구에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후엔 주택 매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수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해법을 놓고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빠른 수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두곤 시각차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한 것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시간에 여당이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4대강 사업 중단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환경부와 전국의 지류, 지천, 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으며 오로지 토건 세력을 앞세워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대적인 방제시설 투자와 피해자 지원,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세 가지 효과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 논란에 수해 복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예산 집행 등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쪽의 의견 또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권 카르텔 등의 정치 보조금을 삭감해 수해 지원에 투입하라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문재혁 원내대표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쓴다는 상식적인 말이라고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얘기라며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폭우 속 골프 논란과 관련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15일 오전 대구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11시 반쯤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다가 1시간여 만에 중단했습니다. 극한 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물관리 정책이 대폭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전국이 홍수와 산사태로 몸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작 전 전국의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 소양강댐 2개 반 분량의 저수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댐이 넘치고 미호강이 범람했습니다. 금강과 논산천 제방도 유실됐는데 이번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만 최소 170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지천이 범람하며 피해를 키운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포항에서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을 덮치며 7명이나 숨졌고 3년 전 부산에선 수정천과 동천이 범람해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댐이나 강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지만 그 외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방하천들이 원류되거나 붕괴되는 거, 그다음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거,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상류에 보면은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원류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선 아예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수자원 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된 이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됐던 12개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극적인 치수 관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 부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호 활용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자원 관리에 있어 국토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치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 관리 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하천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중심에 둔 수자원 관리 대책엔 환경 파괴와 수질 악화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만큼 진통이 예고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을 놓고 경찰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관별로 남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청주시에는 교통통제 매뉴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통제 매뉴얼도 있었다. 역시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제목인데 잠시 뒤에 물어보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수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상황 진척이 있습니까? 네,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된 주민을 찾는 수색 작업에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현장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시신을 확인한 결과 경북 예천군 은산리에서 아내와 함께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경북 북부 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요.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수색하다가 강물 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대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원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치며 발생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요.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임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 또 수압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제방을 지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또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최대한 문제없이 임시 제방을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의 한 갈래가 임시 제방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참사 당일의 안일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일 각 기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여전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서 네. 이 재난 대응 주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또 소방 사이에서 이른바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참사 당일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발생 4시간 반 전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침수가 우려된다 이런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이 참사 당일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오송 파출소에 들어온 112 신고 15건 가운데 13건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침수 관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아침 7시 4분 112에 미호천 주변이 넘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서 아침 7시 58분엔 궁평 지하차도가 잠길 것으로 우려되니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신고자는 임시 제방 뚝을 살피러 나갔던 이 현장 공사 감리단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새벽부터 침수가 발생했던 궁평 1 지하차도 인근 교차로로 출동하느라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에는 가지 못했고 침수 발생 20분 만인 오전 9시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람 위험을 알리는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땐 곧장 구청에 통보를 했고 또 읍사무소에 대피 명령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경찰이 첫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곧장 구청에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한 첫 신고는 아까 말한 7시 4분 신고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시 네. 4분 첫 신고 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또 청주시도 금강 홍수통제소를 비롯해서 소방과 경찰에서 위험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한 건 없었고요. 오히려 도로 통제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경고를 받은 건 충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는 사고 4시간 전에 이미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위험 통보를 받았지만 경찰 등의 교통통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제방이 붕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3년 전 부산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졌습니다. 네. 당시에는 누가 어떻게 처벌받았습니까? 네, 지난 2020년 7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서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부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또 제대로 된 인력 배치를 하지 않은 점, 방제시설을 고치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닮은 점으로 보이고, 자, 부산과 오송 참사 차이점과 닮은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초량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 지역인데다 당시 호우특보도 발효된 상황에서 차량 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3년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통제가 부실했고 또 배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사전에 행안부 등이 통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과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서 침수 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건 부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수해 예측 가능성 없었다 이렇게 네.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 지자체 교통통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입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재난 대응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호우 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인 비상 대응 단계에 돌입하고 주간 부서는 교통 통제 또 현장 통제를 실시하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아침 충청권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서 청주시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 진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조계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112 신고나 홍수 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정자교 붕괴 사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또 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침수 사고가 난 이번 오송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서 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례적인 폭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요. 지난 9일부터 호우가 계속되면서 오늘 새벽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종자와 부상자도 각각 6명, 35명으로 이전 집계치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대피한 사람은 16,490명으로요. 이 가운데 7,839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지 3만 1,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요. 또 가축 69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네, YTN은 오늘도 관련 보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 포함해서 또 속보가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를 영원히.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김일성, 김정일 군사 전략 전술과 Экипаж одевает защитные очки. Точно по расчету сработала парашютная система. 네, 전술 핵무기 개념을 짤막하게 먼저 보셨고, 미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SSBN이 어제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미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지 2달 반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3D 입체 증강현실 그래픽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SSBN 737 켄터키,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인데요. 길이가 170m, 폭은 12.8m 크기인데요. 자, 켄터키함, 세계에서 가장 큰 SSBN 가운데 하나로 승조원도 150여 명이나 됩니다. 적의 턱 밑까지 다가가도 소음이 적어서 눈치챌 수 없다는 그 은밀성 때문에 미국 핵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SSBN. 외국에 입항한 경우는 튀르키예를 빼면 우리가 유일합니다. 네, 켄터키는 특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트라이던트 2 24기를 실을 수가 있는데요. 사거리는 12,000km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에 실린 SLBM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600여 발에 버금갑니다. 네, 한미 핵협의 그룹 첫 회의가 열린 같은 날 SSBN이 기항을 해서 이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강력한 경고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죠. 미사일 비행 거리로 미뤄봐도 미국 전략 핵잠수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한 다음 날인 새벽 3시 반쯤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은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공교롭게도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7일 만인데 켄터키함을 겨냥해 맞춤형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NCG와 함께 SSBN 입항에 따라 북한이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거리 이상 발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특히 하강 단계에서 변치 기동을 하는 특성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전술핵 장착 가능성이 꾸준히 나왔다는 점에서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의 실전 배치를 곧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38로스는 고체 연료 추진 화성 18형의 2차례 연속 비행 시험에서 해당 미사일 체계가 막바지 개발에 있고 실전 배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서 지난 12일 고체 연료 추진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장병이 자기 의지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인의 월북 사실을 처음 알린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호를 맡은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장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이번 월북 사건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질문하자 가장 중요한 건 장병의 안전이라며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뉴욕타임스는 월북한 미군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까지 호송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와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월북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 너머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웃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를 접촉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certainly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will be kept updated. 일부 언론은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이번엔 자발적 월북이라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그런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과거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주한미군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아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망할 한국인이란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에 월북을 한 주한미군 장병의 송환을 위해서 미 국방부가 북한군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외교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군사적 대치가 심화한 상황인데다가 또 자발적 월북이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역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과 만나 타결 짓고 함께 귀환했습니다. 억류자 석방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내민 유화 카드로 해석됐고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됐습니다. Nobody thought this was going to happen. And I appreciate Kim Jong-un doing this and allowing them to go.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이처럼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이 방북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군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실무 접촉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외교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미 국방부가 북한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는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e believe the soldier is currently in DPRK custody and are working with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resolve this incident.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해 대화의 추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자발적인 월북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만약 킹 이등병이 망명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보면 필요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비핵화 대화로 당장 확대될지를 얘기하기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세히 파악한 내용이 있지만 미국과 협의한 부분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회성 일감을 수주했던 북한이 이번엔 여권과 졸업 증명서까지 위조해 채용 직전 단계에서 적발된 겁니다. 또 북한이 이메일 계정 정보를 훔쳐 신용카드 정보 1000여 건을 빼돌려 결제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국정원은 금융보안원과 협조해 카드 사용을 중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도지사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금까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한 조작 수사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을 검토하는 등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채용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조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채용 당사자 3명을 지난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과정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 등 3명은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거나 절차를 생략한 채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긴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정순신 변호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해 채용 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전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TF 팀장을 역임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이봉 전 산업정책 비서관 등과 공모해 강제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쇄에 반대했지만 김 전 실장 등이 강압을 행사해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이미 재작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 상태였으며 폐임 시까지 가동된 적이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향후 제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파일 500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데 대해 교사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지만 피해 교사 치유와 교권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해당 교사를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 1,800여 명이 가해 학생을 엄벌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A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정도로 분류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처벌만 규정한 특가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물에 잠겨 사람이 죽어간다면서 술에 취한 채 경찰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부터 침수됐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가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밤샘 경론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이 10,000원도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경론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5%대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인상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표, 노동계가 제안한 10,000원에는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그 제시한 안의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다.
라고 최종 의사결정을 알려왔고 그 결과로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성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못 미친다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공익위원은 9,820원과 1,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에 이어졌고 표결로 넘어간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부터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노사 간극이 큰 만큼 11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표결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용 구조와 경영 여건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 심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역협회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 축소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곡물 수출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의 뱃길이 막히면서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 맞은 건물 천장이 뻥 뚫렸습니다. 건물 안에선 파편에 갇힌 남성이 웅크린 채 발견됩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95%가 수출되는 흑해 항구의 주요 거점 오데사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수출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지 하루 만에 공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공격의 복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несен группово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 объектам, где готовились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безэкипажных катеров, а также месту их изготовления. 서방 사회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곡물 가격 폭등이 분명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 mean, the answer is very clear. It decided to weaponize food. And I think this is a huge mistake. Nicht nur die Ukraine, nicht nur den Hafen von Odessa bombardiert, sondern jede Rakete auf den Hafen von Odessa ist auch eine Rakete auf die hungernden Menschen in dieser Welt. 우크라이나 곡물이 먹여 살리는 세계인은 4억 명.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퇴출당했던 세계 최대 금융거래망 복귀를 곡물 협정 연장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방금 보신 보도에서처럼 우크라발 곡물 위기에 최근 또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이 됐죠.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저임금.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 줄다리기, 명분 싸움, 논리 싸움은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고 오늘은 결과 9,860원을 놓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당 10,000원을 넘길 것인가가 좀 언론의 관심이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는 좀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결과일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노사정 네. 9명씩 대표해서 이제 7명이 결정을 하는데 네. 중재위원들이 결국은 이제 사용자, 네. 경영계 측에 이제 손을 좀 들어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내년의 시간당 10,000원 돌파 여부였습니다. 네. 왜 이런 기대감이 나왔느냐면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 연평균 한 5%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시간당 임금이 9,620원인 걸 감안하게 되면 한 3.95%만 인상이 돼도 내년 시간당 임금은 10,000원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왔는데 그게 물가 상승률과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오늘 새벽 1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결정난 건 내년도는 9,860원입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한 240원 인상률로 보면 2.5%가량 인상이 돼서 전년도 인상폭의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좀 해보게 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206만 원 남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 돌파는 아직 이제 내년도보다 후내년 2025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아마 한 140원 정도, 1.4%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10,000원까지 만약에 예상한다면 1.4% 정도 남아있고 지금 최저임금을 놓고 소장님과 말씀 중인데 속보 한 가지만 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SSBN 재원 관련해서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부산 작전기지 입항한 사실이 공개된 다음 날이죠. 오늘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미국이 운용하는 SSBN 14척 가운데 12번째 함인 켄터키 함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SSBN 승선은 처음이라면서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 간 단합된 핵 운용과 실행력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북핵 억제 메시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현장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내외 모습과 전략 핵 잠수함 SSBN의 승조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전략 핵 잠수함 SSBN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20 여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SBN의 우리나라 기항, 지난 1981년 로버트 리암 이후 42년 만으로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어제 한미 NCG 첫 회의 이후 회견에서 이 사실을 깜짝 공개했고 저희가 앞서 보도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 SSBN이 입항한 사실이 공개된 다음 날인 오늘 직접 현장을 방문한 화면을 함께 보여드렸고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최저임금 얘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심의 기간도 전례 없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110일 정도 걸렸는데 오래 걸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초기에 이제 최초의 안이 나오면 그걸 좀 간격을 좀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초기 안조차도 굉장히 갭이 컸다는 겁니다. 초안은 노동계 경영계가 처음에는 12,210원을 그리고 이제 경영계는 이제 9,620원 동결하자라고 해서 무려 2,500원이 넘는 큰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뭐 이후 점진적으로 갭을 좀 줄여나갔지만 그런데 결국은 오늘 새벽 6시경에는 지금 사용자 측이 9,860원을 그리고 노동계는 10,000원을 주장했습니다만 이걸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만 사용자안이 17표로 다수를 차지했고요. 근로자안은 10,000원은 8표, 기권이 1표여서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마 해가 갈수록 점점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 최저임금 제도는 현행처럼 이제 노사정 9명씩 27명이 논의하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 2007년 이후 최장 심의 기간 2016년이 한 108일이었는데 이번에 110일이었으니까 넉 달 가까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갈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잘 돼야지만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받는 이제 파트타이머들,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제 상승률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극을 메꾸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이니다만 특히나 노동계에선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삭감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 노동계위원회 경우에는 사실 9명이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데 1명이 지금 빠졌어요. 불법 시위를 해촉됐기 때문에 8명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 임금은 삭감 수준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7년 대선 과정에서는 뭐 여야 후보 막론하고 시간당 10,000원 공약했는데 여전히 10,000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이 배후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라면서 만만치 않은 이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노동부 장관한테 제출됩니다. 이후에는 사실 심의 절차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8월 5일 가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되는데 고시에 앞서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동안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최저임금 10,000원, 노동계 입장에선 참 10,000원 가기가 버거운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단체 또 소상공인들은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5%라는 상승률 자체가 역대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2021년 1.5% 인상 이후에 가장 낮다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결국은 사용자위원회 손을 들어줬다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제단체 사실은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최저임금 셈법이 좀 다른데요.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직원이에요. 이분들은 최저임금과 무관하지만 대기업의 계열사, 특히나 유통업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다방 매장 직원이랄까 이런 대부분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약간 복지를 더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뒤에 숨어서 인건비를 운운하는 거는 사실상 이건 잘못된 주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뭐냐? 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자영업하고 계신 사장님들, 음식점, 편의점, 커피나 빵을 파시는 이 사장님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동안 장사도 안 됐는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알바생을 좀 줄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5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지금 최저임금이 과거 5년 동안 한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 사이에 1인 사업 하시는 사업주들 그동안 종업원을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서 1인 사장님이 3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아마 음식점 가보시게 되면 이제 키오스크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이제 로봇 서빙하는 모습도 자주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들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 이분들은 주휴수당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이미 13,000원대다. 이건 한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점점 최저임금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을과 을의 대결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최저임금은 결정 방식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어요. 올해도 6월 29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 한 명이 퇴장을 하고 그리고 중재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매년 반복했고 그런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988년 이후에 이제 노사가 합의로 이루어진 게 8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보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을과 을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네. 최저임금법이 없는 데도 있어요. 스웨덴, 네덜란드 다른 나라? 같은 예. 스웨덴 같은 경우 그렇고요. 또 하나 비정규직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있느냐? 이런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분들은 이미 을과 을의 대결을 방치하지 않고 복지로 받쳐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저소득 근로자들,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첫해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파트타이머로 5명 중 1명, 21%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200만 원 가지고는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논의를 노사정 이 대화체에 맡기지 말고 아예 국회에서 논의를 하든 아니면 이게 이제 논의 이 공식이 있어요. 중재위원들은 이 경제 성장률에다가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 여기다가 취업자 증가율을 빼게 돼 있거든요. 자, 그걸 감안하게 되면 과거 2년 동안은 대부분 맞아 떨어졌는데 올해만큼은 좀 이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한 4.2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한 4.5% 선에서 결정이 돼서 네. 10,000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10,000원을 밑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식조차도 지금 신빙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최저임금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조사 대상 41개 국가 가운데 뭐 차등 적용한 나라도 일부 있고 이러지만 네. 차등 적용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한 것보다 더 높게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선진국의 이 사례를 좀 모델을 좀 타산지석에 삼아서 이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복지로 받쳐준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끝으로 그래서 업종별로 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도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2년 연속 부결됐어요. 지난해도 네.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반대표가 더 많아서 네. 지난달 이제 표결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결됐는데 어쨌든 현행 1998년 도입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업종별 차등 지급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첫 해만 시행을 해보고 네. 그 이후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세 총회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인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지금 이걸 준수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12%대다. 특히 어디가 취약하냐?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0%가 넘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최저임금을 이제 차등화 적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낙인 효과가 있어서 그 업종에 누가 취업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업종별 노동시장의 어떤 불평등이 가속화되면서 최저임금법이라는 이제 이 기본 취지가 퇴색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속 부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제 내년에도 매년 테이블에 오르겠지만 찬반 논란은 굉장히 거세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계속 저희가 물가를 언급했는데 이번에 물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퍼붓는 장맛비로 좀 피해도 유례없이 큽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채소값도 급등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200%대로 급등한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마트 가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네. 자연재해가 참 무섭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섭씨 48도예요. 정말로 열사병이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전국이 물바다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이제 물에 잠긴 농경지가 33,000여 헥타르예요. 이게 오늘 새벽 기준이기 때문에 여의도 면적의 114배, 서울의 절반 가량이 물에 잠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농지 피해가 지난해보다 한 7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이제 이 채소류 가격을 좀 보니까 시금치 도매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2배, 적상추 도매 가격도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네. 오이 이 도매 가격은 50% 넘게 급등한 겁니다. 폐산 가축은 80만 마리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데요. 닭이 무려 73만 8천여 마리, 오리가 4만 4천여 마리, 돼지가 4천여 마리, 소가 300여 마리가 지금 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문제는 호우가 지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이제 폭염도 이제 8월에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9월 말이면 추석이에요.
때이른 추석은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공급 측의 문제, 수요 측의 문제가 더 이제 맞물리게 되면 물가 불안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도 어떤 얘기를 전제로 했냐면 기상이변을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면서도 기상이변이 없는 한이란 전제를 달았거든요. 맞습니다. 당초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2%대를 봤습니다. 네. 21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2% 초중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이상하게도 기상 예보가 좀 잘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이제 농산물 피해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에도 2011년일 거예요. 당시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우가 내렸었거든요. 당시도 신선식품 물가가 9%,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7%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축수산물 피해 있죠. 신선식품뿐 아니라 지금 축산물까지 이제 가격이 오를 조짐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이제 물량을 좀 풀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방침입니다만 앞서 이제 공급, 수요 측면의 문제가 모두 발생한 상황이고 또 이때일은 추석 때문에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는 물론 이제 공급요금 인상발, 지자체가 얼마나 또 따라 올릴지 여부와 더불어서 최근 폭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 질문 더 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럼 나오셨으니까 물가는 심상치 않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열려 있거든요. 하반기 경제 전망을 좀 총괄적으로 끝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3%까지 낮췄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은행이 1.4 보고 있는데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는 그나마 상저하고 상반기에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중국 경제가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좀 좋아지겠지, 그리고 반도체가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감인데 네. 중국의 경제 성적표 나왔어요. 2분기에는 충격입니다. 거의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9개월째 줄어든 중국 수출이 좋아질까? 이 부분이 여전히 의문이라는 거고요. 네. 또 물가도 지금 2%대로 잠시 안정돼 있습니다만 다시 불안할 조짐이 있고요. 그러면 수출, 내수 받쳐주지 않는다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상저하저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에 승선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 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입니다. 이번 켄터키 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 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 협의 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 가격의 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적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36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5월 최고 3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31억 원까지 7억 원 급락했다가 다시 5억 원 올랐습니다. 전고점에 비해 약 95%까지 실거래가가 근접한 것입니다. 조경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구조 같은 게 딴 데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학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레미안 그 퍼스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가격이 예전 그 전고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 주공호 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2021년 11월 최고 32억 7,880만 원을 찍었다가 지난해 말 22억 원까지 10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고점의 88% 선인 28억 7,6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값은 전고점의 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값은 전고점 가격의 90% 이상 올라선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 지역은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바닥을 찍었거나 저점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여전하고 새마을 금고 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전체 시장의 추세 상승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은 뒤 주택의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범죄 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부천과 서울 구로에 부동산을 차려 분양대행업자와 명의만 빌려준 집주인 등 공범을 모집해 범죄 집단을 조직한 뒤 153세대에게서 3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파산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떠넘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모습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강우나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 기술자의 검토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강수량에 따른 명확한 지침을 세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 해 대출 규모가 973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자 부담이 줄면 그만큼 기업 입장으로서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 세계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3천억 원의 대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재활치료기기 스타트업입니다.
지난 2019년 홈케어 제품이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 이후 북미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35억 원의 펀딩 작업까지 순조롭게 마쳤지만 사업 초기엔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기업 신용도가 낮고 담보도 부족해 경영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출 한도도 낮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금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 부담이 큽니다. 수원시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에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세계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신용기술보증제도를 연계해 대출 적용 금리를 크게 낮췄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금리 2%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보증료율도 연 1.2%까지 지원합니다. 연 2%의 2차 보전과 최대 1.2%의 보증료 지원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가뭄속의 단비처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 대출 규모는 3년간 3천억 원. 기업당 대출 금액은 최대 5억 원입니다. 5억을 만약 일반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특례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수원시는 이 밖에도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통해 핵심 기술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이 고물가 고금리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기상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선 붉은 강물이 불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이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남미 콜롬비아에선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0명 이상 숨졌습니다. 황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이슬람 예술의 걸작으로 불리는 타지마할. 순백색 대리석의 웅장한 건물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을 끼고 오르는 야무나강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수위가 위험 수위에 불과 40cm 모자란 152m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और अब हमने अपनी लाइफ में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हमारे बच्चों ने भी नहीं देखा अब देख रहे हैं बच्चे मगर हमने जो देखा है पहला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ज़्यादा पानी 강물은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강물이 더 불어나 이 성벽을 넘어서면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되고 일부 시설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넘어 타지마할이 침수된 것은 1978년이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수위는 154.7m를 기록했습니다. 야무나강 상류와 가까이 있는 유명 관광지 붉은 요새는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우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관련 사고로 600명 넘게 숨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यहाँ बाढ़ आ गई मेरे तो सामानों सब डूब गया कोई सामान नहीं बचा 3 गाड़ी डूबी गई और सब सामान डूब गया घर का कोई सामान नहीं है मेरे पास हमारा खाली कपड़े हमको तो नाव से निकाला गया था. 남미 콜롬비아 중부 산악 지역에서는 밤새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과 자동차들이 순식간에 진흙 속에 파묻힌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ueno, sobre las 11:15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se presenta una avenida torrencial en jurisdicción del municipio de Quetame, exactamente en la vereda Naranjal. Esto debido pues 이번 산사태로 주민 10명 이상이 숨졌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5년 계약에 몸값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7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다렸던 오피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돈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천만 유로, 토트넘 손흥민을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 역대 이적료 1위입니다. 연봉은 172억 원 수준입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리그 명문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 뮌헨이 메디컬 팀을 직접 서울로 보내는 정성을 보인 끝에 결국 전통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뮌헨 구단은 SNS에 김민재 사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수비수라는 한글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또 지역 전통 의상 가죽 바지, 레더 호젠을 제작해 착장한 영상까지 올리며 대대적인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도 독일어로 화답했습니다. 김민재가 합류한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맨시티 등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맞붙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소속팀 마인츠와 2026년까지 2년 연장 계약한 이재성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더 많은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한 김민재와의 분데스리가 맞대결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해주고 싶고요. 또 이렇게 분데스리가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민재랑 이제 항상 같은 팀이었다가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국민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저 또한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장면들을 연출해낼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여자 축구 세계 최강을 가리는 여자 월드컵 개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5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둔 우리 대표팀은 호주 현지에서 마지막 담금질의 한창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 마련한 훈련 캠프에서 선수들은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 첫 경기까지 일주일 남긴 상황. 여자 대표팀의 훈련은 여전히 고강도입니다. 생애 마지막 월드컵에 나서는 베테랑들과 여자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들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강팀들이랑 싸워서 득점을 하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으니까 최대한 실점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강도로 좀 많이 띄워주고 감독님이 이렇게 주문하시는 그런 요소에 터프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좀 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는 대표팀은 8강 진출이라는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출전한 3번의 월드컵에서는 단 한 번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H조에서 두 번째로 높은 17위. 우리보다 랭킹이 낮은 콜롬비아와 모로코를 반드시 잡고 마지막 독일전을 편하게 치르겠다는 목표입니다. 처음으로 32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 2위를 확보해야 16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여자 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고강도 훈련을 묵묵히 이겨낸 여자 축구 대표팀이 4년 전 실패를 딛고 사상 최고 성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콜린 벨호의 당찬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으로 돌아간 황의조가 2경기 연속골에 도전했지만 풀타임 출전에 만족했습니다. 황의조는 스페인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90분을 소화했고 팀은 0대1로 졌습니다. 황의조는 사흘 전 잉글랜드 4부 리그 팀과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 선수로 들어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감독의 눈도장을 단단히 찍었습니다. 반환점을 돈 프로야구, 순위 싸움과 함께 선수들의 기록 경쟁도 치열한데요. 8위 한화의 연승을 이끈 우타 거포, 노시환이 후반기 뜨거운 홈런왕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경기에서 홈런 6개를 몰아치며 공동선두로 올라선 한화 노시환. 지난해 홈런 6개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벌써 1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타 거포로 거듭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히팅 포인트 변화입니다. 이제 공이 오는 거를 이제 포수 미드까지 들어갈 때 이제 다 와서 치는 게 아니고 좀 일찍 판단을 하고 치는 거죠. 히팅 포인트를 바꾼다는 게 엄청 미세한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LG에서와 한화의 중심으로 거듭난 최은성의 존재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은성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올 시즌에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루틴대로 꾸준히 하면서 SSG 최종과의 홈런왕 경쟁에 관심이 뜨겁지만 일단 매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팀이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데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시즌 끝났을 때 제가 홈런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정말 만족하는 시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WBC 국가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던 한화 이글스. 노시환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나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팀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나설 각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도 있다. 네, 또 하나이글스에 또 이런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걸 또 알리고 오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의 현재이자 미래인 노시환. 후반기 독수리 군단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 야구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대한육상연맹 이사가 경북 문경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봉주 이사는 마라톤 경험과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장병들에게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또 평발과 나이 등의 핸디캡이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누구나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지만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쉴 틈 없이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기승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다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만큼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지속됐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는 강원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 겸 양산 챙기셔서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자외선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23도, 대구는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청주 33도, 대전과 광주는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